네, 166페이지부터 들어갑니다. 보조색소. 고등식물에서 엽록소의 광에너지 흡수를 보조하는 색소로 카로틴과 크산토필이 있다. 이들은 카로티노이드계 색소, 카로틴과 크산토필 두 가지가 다 카로티노이드계, 큰 범위로 카로티노이드계다. 뿌리, 꽃, 열매 등에서 황색이나 적색을 나타낸다. 우리가 가을에 단풍이 들면 그렇죠, 그죠? 엽록소가 다 이제 파괴되고 난 다음에 남는 색소들이 남죠. 그게 이제 카로틴, 크산토필, 카로티노이드계 색소라는 거죠. 잎에서는 엽록체의 틸라코이드 막에 단백질 광복합체에 분포하며 아까 그 엽록소랑 같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엽록소에 가려서 색깔은 나타나지 않는다. 많지 않기 때문에 엽록소가 더 많으니까 더 많은 게 나타나겠죠. 보조색소는 엽록소가 흡수하지 못하는 영역의 광선을 흡수하여 반응 중심으로 에너지를 전달해 주는데 그 효율은 30에서 40% 정도로 엽록소의 95에서 99%보다 낮다.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지구상에도 사람들 중에도 조금 뭐 효율성이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 떨어진 사람도 있죠. 다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보조 색소들은 광보호 작용을 한다. 이 보조 효율이 떨어지는데 왜 필요하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광보호 작용, 특히 카로티노이드계 색소들이 하는데 엽록소가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빛을 흡수하면 빛을 너무 많이 쬐어요. 사람도 그 썬팅 너무 많이 하면은 몸에 해롭죠. 활성산소와 같은 유독 물질을 생산하여 광합성 기구를 손상시킨다. 사람 같으면 피부암에 걸린다. 뭐 이렇게 되겠죠. 이때 보조 색소는 과도한 에너지를 열로 발산시켜 들뜬 엽록소를 진정시키면서 활성산소의 생성을 억제하거나 생성된 활성산소를 바닥 상태의 안정된 산소로 바꾸어 준다. 자, 뒤에 169쪽에서 에너지 흡수 부분에서 이게 또 계속 설명이 됩니다. 제가 뭐 중간중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햇빛을 너무 많이 쬐면은 그 자외선 때문에 피부암, 뭐 피부 발적, 뭐 이런 게 피부에 문제가 생기죠. 그거랑 거의 비슷한, 거의 유사한 작용이 바로 이렇게 식물에도 똑같이 생깁니다. 식물은 하루 종일 야외에 서 있잖아요. 하루 종일 햇빛 밑에 서 있잖아요. 사람은 그래도 집에도 들어가고 하지만 근데 식물이 오히려 자외선에 대해서 더 예민합니다. 얘들도 자외선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다 있어요. 그 대비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보조색소입니다. 그 다음에 712 광에너지 흡수와 전달. 엽록소의 광흡수 스펙트럼. 이번에는 이제 빛 에너지를 흡수하는 그 과정, 그 전달하는 것, 이런 것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엽록소의 광흡수 스펙트럼. 스펙트럼이라는 말은 이렇게 일렬적으로 일로 쭉 나열된 거, 그걸 스펙트럼이라 그러죠. 쭉 분해해서 나열된 거, 그걸 스펙트럼이라 그러죠. 태양광선은 파장이 다른 여러 가지 광선이 혼합되어 있다. 그 가운데 광합성에 주로 이용되는 것은 파장이 380에서 750 나노미터 사이의 가시광선이다. 엽록소는 650 나노미터 부근의 적색과 450 나노미터 부근의 청색광을 가장 잘 흡수한다. 이거는 우리 방송대 그 객관식 시험에서는 거의 뭐 단골이죠, 단골. 녹색광은 흡수하지 않고 반사하기 때문에 식물의 잎은 녹색을 나타낸다. 엽록소의 파장별 흡광도를 표시한 것을 그림으로 표시한 것을 광흡수 스펙트럼이라 하고 각각 다른 파장의 단색광을 사용하여 측정한 파장별 광생물학적 반응의 크기를 도시한 것을 작용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른쪽 그래프에 보시면은 그림 7-3의 그래프에 보시면은 밑에 부분이 광흡수 스펙트럼이고요. 위에 부분이 녹색으로 된 것이 작용 스펙트럼입니다.
광흡수 스펙트럼이라는 건 뭐냐면 식물의 각 색소마다 뭐 엽록소에 A도 있고 B도 있고 카로티노이드계 색소도 있습니다. 이 색소들이 어떤 파장의 빛을 잘 흡수하느냐, 흡수 측면에서 그래프를 나타낸 거예요. 한 400, 한 80 정도 거기면 엽록소 B가 많이 올라가 있죠. 많이 올라가 있고 450 부분에는 점선 엽록소 A가 많이 그래프가 올라가 있죠. 그리고 쭉쭉쭉쭉 있다가 또 점선 엽록소 680 정도 가니까 엽록소 A가 또 많이 솟아 있죠. 그런 식으로 흡수가 잘 되는 거를 나타낸 거고, 녹색은 뭐냐? 이 흡수한 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생물체 안에서 그 작용하는 것을 보고 판단해서 또 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그걸 흡수 스펙트럼, 그 다음에 작용 스펙트럼, 이렇게 다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계속 책을 볼게요. 엽록소의 광흡수 스펙트럼과 광합성 작용 스펙트럼은 일치하는데, 모양이 일치하죠, 그죠? 파란색 부분, 빨간색 부분, 이렇게 두 부분이 같이 높죠. 이것은 엽록소가 잘 흡수하는 적색광과 청색광은 광합성에 가장 효과적인 광선이라는 뜻이다. 오른쪽 페이지에 그림 7-2 가시광선의 스펙트럼을 보겠습니다. 태양에서 광선이 옵니다. 빛이 오면은 여러 가지 빛이 와요. 감마선에서부터 해서 라디오파까지 이렇게 옵니다. 그 사이에 아주 조금이 가시광선이에요. 사실상 이 빛 또는 전파라는 것의 일부분이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빛이에요. 빛은 전파의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그래서 뭐 간혹 사람들이 이제 뭐 전파 때문에 뭐 이렇게 뭐 몸에 해롭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걸 보면서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는 전파 속에 살고 있어요. 이미 살고 있어요. 너무 지나친 걱정 같은 건 또 좀 무리가 되죠. 좀 무리가 있죠. 여기 보시면은 라디오파가 있죠. 오른쪽에 라디오파가 파장이 한 10m 정도, 뭐 그 이상도 있고요. 대충 10m 있고, 그 다음에 적외선이 있죠. 적외선. 적자는 붉을 적자예요. 요 부분이 빨간색이고 요 부분이 파란색이에요. 그러니까 빨간색의 바깥에 있다 그래가지고 적외선이에요. 적외선. 그 빨간색에서 가까운 데 있으면 근적외선, 좀 멀리 있으면 원적외선, 뭐 이렇게 되죠. 말이라는 게 그냥 그런 간단한 거예요. 파장이 적외선 한 1m 정도 되고 10의 마이너스 6승 정도 오니까 가시광선이 시작되죠. 이 정도에. 그러니까 여기서 몇 배예요. 엄청난 범위죠. 10의 마이너스 동그라미가 6개니까 100만이잖아요. 메가 100만. 그죠? 1m에서 100만 분의 1m 사이. 이 적외선이라는 거죠. 이 정도 범위가. 라디오는 10m고. 그러니까 여기에 아주 조금 가시광선이니까 전체 파장으로 봤을 때는 이 가시광선이 진짜 극히 일부분인 거예요. 극히 일부분. 이 극히 일부분을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 다른 어떤 뭐 식물이나 동물에 따라서는 가끔 이제 적외선 바깥 조금씩 더 보는 부분, 그 동식물도 있긴 있지만은 어쨌든 사람은 딱 요것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식물 광합성에도 딱 요 부분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시광선의 그 보라색 부분 바깥을 가지고 자외선이라고 그래요. 보라색 자자를 써요. 자색의 바깥이다 해서 자외선이라고 그러고, 이건 100나노미터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자외선 바깥이 또 X선이 있고, X선보다 더 바깥에 더 파장이 짧은 게 이제 감마선, 뭐 이렇게 가고요. 감마선보다 더 짧은 것도 있습니다. 뭐 우주선 그래가지고 있는데, 뭐 그거는 조금 다른 성격의 파장이고, 우주선이라고 있는데, 우주선이 비행기를 말하는 그 우주선이 아니에요. 우주에서 오는 빛이라는 뜻인데, 그 전파라는 뜻인데, 조금 다른 설명이 필요하고, 그거는 그래서 여기는 안 나타나 있어요. 파장이 10의 마이너스 14승이에요. 여기는 10m고. 그러니까 범위가 얼마나 넓어요.
엄청 넓죠. 근데 겨우 가시광선은 380에서 750 나노미터 딱 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겨우 한 400 정도 수준밖에 400 나노미터 정도 범위밖에 안 되는 거니까 엄청나게 좁은 범위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파란색 부분, 450 부분, 빨강색 680 혹은 650 요 부분에서 광합성이 많이 일어난다. 흡수가 잘 된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작은 글씨는 우리가 다 내용이 알고 있으니까 안 읽어봐도 될 것 같고요. 이 스펙트럼 이걸 가지고 얘기할 게 참 많아요. 이제 그 내용은 제가 밴드에다가 동영상 이런 걸로 올려드렸으니까 그다음에 뉴턴 그 책자들 시리즈를 하고 보면은 재밌는 내용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에 2 엽록소의 광에너지 흡수 보기 보겠습니다. 엽록소 분자가 광에너지를 흡수하면은 안정된 상태인 바닥 상태에서 불안정한 상태인 들뜬 상태로 전이 된다. 간혹 어떤 책에 보면은 여기 상태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상태. 자, 여기 상태라 여기라는 말로도 나와 있는데 이게 여기가 들뜬다는 뜻이에요. 들뜬 상태를 여기 상태라고 한자어로 쓰는데 들뜬 상태가 쓰는 게 좋죠. 들떴다는 거 흥분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자가. 들뜬 상태란 원자 핵 주변의 안정된 궤도에 머물러 있던 전자가 흡수된 에너지 수준에 해당하는 만큼 더 높은 궤도로 상승하여 들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흡수한 광에너지의 수준에 따라 들뜬 상태의 높이가 다르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에너지의 정도에 따라서 더 높게 아니면 더 낮게 들떠 있다. 엽록소가 가장 잘 흡수하는 광은 청색광과 적색광이다. 청색광은 자색광보다 파장이 짧고 그래서 에너지가 더 크다.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더 크고 파장이 길면 천천히 완만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더 적다. 그래서 청색광을 흡수하면 적색광을 흡수했을 때보다 더 높은 에너지 상태로 들뜨게 된다. 그래서 파란색보다는 빨간색 쪽을 조금 더 좋아하는 측면이 있어요. 높게 들뜬 상태의 엽록소는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에너지의 일부를 주변의 열로 방출하고 낮은 들뜬 상태로 신속하게 되돌아온다. 그러나 가장 낮은 들뜬 상태라도 여전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다음의 세 가지 경로 중 한 가지를 택하여 안정된 상태로 돌아가려고 한다. 책에다가 이렇게 표시하십시오. 166페이지에 아까 처음 이 엽록소의 광에너지 흡수하고 첫 줄 읽었죠. 엽록소 분자가 광에너지를 흡수하면 했을 때 거기다가 A라고 써놓으세요. 대문자로 A. 그림 7-4의 A에 해당하는 겁니다. A. 그 다음에 제일 아래쪽 들뜬 상태란 이렇게 돼서 제일 밑에 줄 안정된 궤도에 머물러 있던 전자가 여기는 B라고 써놓으세요. 그 그림에서 B에 해당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읽었던 부분은 B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 7-4를 한번 보시면은 처음에 A 그림에서 보면은 핵에서 첫 번째 궤도에 전자가 들어있죠. 파란색이 전자예요. 그죠? 전자는 핵보다도 한 1836분의 1 정도 질량이 작은 거죠. 전자가 바깥에서 광자가 들어옵니다. 광자라는 거는 빛의 입자를 뜻해요. 빛입자가 들어온다. 다른 말로 하면 에너지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에너지를 받으니까 B 상태로 됩니다. 다음 궤도로 전자가 들떠 있어요. 전자가 바깥으로 밀려납니다. 이렇게 들떠 있는 상태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계속 책을 읽어 보겠습니다. 168페이지 가운데
첫째는 하고 돼 있죠. 거기는 C라고 써놓으세요. C. 첫째는 흡수한 에너지를 광자의 형태로 방출하고 바닥 상태로 되돌아가는 경로이다. 이때 에너지 일부가 열로 소실되기 때문에 방출되는 빛은 흡수될 때의 파장보다 길어지고 에너지 수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형광을 나타낸다. 이 형광은 광합성 활성도 측정에 이용되기도 한다. C 그림에서 C를 한번 보시면은 이 전자가 원래 B 상태에서는 전자가 들떠 있었죠. 들떠 있던 게 바깥으로 다시 빛을 내보내면서 다시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안정된 바닥 상태로 들어왔어요. 이때 빛의 형태가 어떠냐? 일부를 열로서 뺏기고 또 일부가 빛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 빛이 우리 일반적인 색깔, 빛을 보는 색깔하고는 조금 다르게 약간 떨어지는 색깔보다는 원래 색깔보다는 약간 떨어져요. 그 떨어지는 색깔이 뭐냐? 형광색이에요. 형광빛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D. 둘째는 이라고 된 부분 책에서 거기를 D라고 써놓으세요. D. A, B, C, D의 D. 둘째는 흡수한 에너지를 인접한 엽록소로 전달하여 그 엽록소를 들뜨게 한 후에 자신은 바닥 상태로 되돌아가는 경로이다. 주변에 에너지 수용체가 있어야 하며 광수학 안테나 엽록소의 에너지 전달이 여기에 해당하는 경로이다. 그림에서 D를 한번 보세요. D를 보면은 또 두 번째 궤도에 있던 전자가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는 자기애가 갖고 있던 에너지를 그 주변에 있던 다른 물질에다가 에너지를 줘버리는 거예요. 전달해 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바닥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주변에 있던 걸 가지고 에너지를 받았기 때문에 에너지 수용체라고 우리가 명칭을 붙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줄에 보면 셋째는 이라고 된 거 있죠. 그걸 E라고 써놓으세요. E. 셋째는 들뜬 상태의 에너지가 화학 반응을 일으켜 전자가 방출되어 주변의 전자 수용체로 전달되는 경로이다. 반응 중심에서 에너지를 전달받아 들뜬 상태의 엽록소가 전자를 방출하는 광화학 반응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전자가 두 번째 궤도에 들떠 있다가 B 상태로 있다가 못 견디겠다 하고 아예 그냥 집을 나가버리는 거예요. 나가는데 누구한테 가냐? 그 옆에 있던 전자를 받아들이는 녀석한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전자 수용체, 전자를 받았으니까 수용체가 되는 거예요. 이 전자 수용체는 원래 전자가 있던 그 원자보다도 전자를 더 좋아하는 녀석이에요. 그래, 갈 데 없어. 나한테 와. 그리고 전자 수용체가 땡겨 가버리는 거죠. 전자 친화도가 더 큰 녀석이에요. 전자와 더 친한 녀석이에요. 전자 수용체가. 이런 식으로 전자 수용체가 받았으면은 얘도 또 들뜰 거 아니에요. 그럼 얘도 또 딴 사람한테 딴 그 물질에 줘버려요. 계속 전달. 무슨 뜨거운 감자, 고구마 전달하듯이 이런 식으로 계속 전달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나타나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요. 그 전체적으로. 그래서 C하고 D하고 E하를 보시면은 C에서는 빛의 형태로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죠. 에너지를. D에서는 에너지를 다른 데다가 전달해 줘 버리는 거, 자기는 원래 바닥 상태로 돌아가는 거고, E는 전자가 못 견뎌 가지고 아예 그냥 바깥으로 스스로 도망 나가 버리는 거. 요 네 번째 세 번째 요 E의 형태가 바로 엽록소에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169쪽에 오른 세 번째 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한편 과도한 광 에너지로 엽록소가 들뜬 상태를 빨리 해소하지 못하면 바닥 상태의 산소와 반응해서 이 산소가 그래서 식물이 산소가 만들어지면 방출을 해버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얘가 계속 남아있으면 몸에서 해로운 일을 해요. 산소와 반응하여 반응성이 높은 일중항산소
이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그냥 일중항산소라는 게 있다고 알고 계시면 돼요. 정상적인 그 바닥 상태에 있는 산소를 가지고 삼중항산소라 그래요. 삼중항산소. 이거를 O2에서 앞에 3자를 써줘요. 이렇게 3자. 모든 산소는 O2 형태로 있습니다. 분자 형태로 있습니다. O 형태로 있는 건 전혀 없습니다. O2 형태로 있는데 삼중항산소 이게 일반적인 거고 일중항산소는 O2에다가 1이라고 써놨죠. 그죠? 얘는 활성산소 같은 거예요. 전자에 이제 궤도가 이렇게 있으면요. 전자가 스핀이라는 게 있어요. 그 농업생물화학에 나옵니다. 스핀. 한 개는 위쪽, 한 개는 아래로 이런 식으로 짝을 두 개가 전자 두 개가 짝을 이렇게 지어서 전자가 움직여요. 그래서 움직이겠죠. 막 이렇게 막 움직이는데 하나는 한단 서로가 반대쪽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두 개씩 짝을 지어서 근데 마지막에 산소 같은 경우에는 수해리배 봉탄질산 8개잖아요. 8개니까 그냥 정확하지 않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원자 핵이 있고 첫 번째 궤도에 전자가 2개 있죠. 첫 번째 궤도에 2개 들어간다 그랬죠. 옥텟 규칙. 세 번째 궤도에는 1개, 2개, 3개, 4개, 5, 6 이렇게 들어가요. 2개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스핀 공간에 들어가요. 근데 이게 삼중항이에요. 삼중항이 정상적인 모양이고 일중항 산소는 어떻게 되어 있냐? 아주 간단한 차이예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죠. 한 군데로 다 들어와 버려요. 여기는 아예 비어 있어요. 전자가 없어요. 이 상태를 일중항이라 그래요. 그럼 이거랑 이거랑 뭐 전자가 하나 여기 더 있고 없고 뭐 별 차이도 아니구만. 뭐 그게 대수야. 이게 들뜬 상태라는 거죠. 한 군데로 몰려 있는 상태예요. 이게 바로 이제 활성산소를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 반응성이 이렇게 되면 아주 좋아요. 빈자리에 누구든지 쳐들어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일중화산소, 다음에 초산화물, 다음에 과산화수소. 과산화수소는 H2O2죠. 그다음에 히드록실 라디칼 같은 이런 활성산소를 생산한다. 체내에서는 유해산소가 되는 거죠. 왜 유해산소냐 하면은 얘들이 막 동네 건달처럼 막 돌아다니면서 다른 물질하고 막 결합을 해요. 그럼 이상한 전혀 다른 물질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결합을 해서. 그래서 암도 만드는 거예요. 암을 만드는 요인도 되는 거예요. 얘들이 가장 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일중항산소라든지 이런 활성산소의 움직임이 뭐냐면 들기름하고 참기름 이게 얼마 안 있으면은 산패가 되죠. 금방 산패되죠. 이게 바로 이게 일중항산소 같은 얘들이 나쁜 짓을 해가지고 기름을 산패시키는 작용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활성산소, 사람으로 따지면 활성산소 같은 게 되죠. 이런 참기름 먹으면 몸에 안 좋죠. 활성산소는 계속 읽어봅니다. 체내에서는 유해산소라 부른다. 보통 에너지를 받아 전자의 스핀 방향을 한 방향으로 배치시키거나 아까 이게 스핀이라 그랬죠. 화살표 제가 했던 거. 전자를 받거나 수소 원자를 버려 라디칼을 만든다. 라디칼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거 덩어리는 분자예요. 물질은 분자인데 마치 원자 한 개의 원자처럼 행동을 하는 애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결혼 안 한 척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활성산소는 산화력이 대단히 강해. 산화라는 건 전자를 잃어버리든가 수소를 잃어버리든가 산소를 받아들이든가 이런 거죠. 강해 독성을 나타낸다. 다른 물질을 막 그냥 화학 변화를 막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쁘게 만든다는 거죠. 들기름을 상하게 만들고. 식물의 경우 엽록소와 세포의 막 구조 성분, 특히 불포화지방산이 뭐예요? 참기름하고 들기름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손상시킨다. 또한 과도한 에너지가 반응 중심 엽록소에 도달하면 그것을 불활성화시켜 광합성을 저해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보조 색소들이 엽록소의 들뜬 상태를 신속하게 소멸시키는 작용을 한다. 즉 자신이 에너지를 수용하여 들뜬 상태가 되었다가 에너지를 열로 방출하고 바닥 상태로 돌아간다. 보조 색소들이 그 남아도는 에너지, 전자 그 들뜬 상태의 에너지들을 보조 색소들이 받아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소멸시켜주는 거죠. 손자가 막 화가 나서 막 야단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막 화가 났어요. 옆에 있던 할머니는 힘도 없고 효율성도 떨어지는 존재이지만은 할머니가 옆에서 쓰다듬어 주면서 오냐 오냐 알았다 알았다 하면서 하니까 애가 화가 식고 할머니는 그냥 에이 녀석 그러면서 툴툴 털어버리면 됐죠. 그죠? 다 해결되잖아요. 그런 원리라는 거예요. 뭐 똑같은 설명처럼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식이에요. 엽록소의 광에너지 전달. 엽록소가 광에너지를 흡수하여 들뜬 상태가 되면 들뜬 전자의 에너지는 신속하게 인접한 엽록소로 전달된다. 이게 아까 그림 7-4에서 봤던 마지막에 이 단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광합성이 필요한 단계예요. 흡수된 에너지가 전달되는 과정은 많은 엽록소 분자들이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 어떤 엽록소가 빛 에너지를 많이 받아서 이게 전자가 들떴어요. 막 들뜨면은 얘가 만약에 그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얘는 타버려요. 타버려요. 그죠? 죽이 타듯이 타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뜨거운 거를 우리 뜨거우면 손가락 뜨거우면 귀 만지잖아요. 아니면 차가운 거 만지잖아요. 물에 담그던가. 물에 담근다는 거는 내가 뜨거운 손의 열기를 물한테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마찬가지로 옆에 있던 엽록소한테 전달해 주는 거죠. 얘가 또 뜨거워요. 그럼 얘가 또 옆에 있는 애한테 주는 거예요. 계속 뜨거운 고구마, 너 가져 할 때 돌리는 식으로 돌린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세 번째 줄에 대부분의 색소 분자들은 광 에너지를 수확해서 반응 중심에 전달하는 안테나 구실을 한다. 안테나 엽록소는 이게 보조 색소들이에요. 보조 색소들. 안테나 엽록소는 에너지 전달 효율이 대단히 높아서 흡수한 에너지 일부만 열로 손실되고 대부분의 에너지는 분자에서 분자로 가장 짧은 거리로 이동하여 최종적으로 반응 중심으로 전달된다. 반응 중심이 누구냐? 바로 엽록소 A, 그죠? 안테나 엽록소는 엽록소 B를 나타내죠. 그 그림 7-5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7-5 제가 프리젠테이션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밖에서 빛이 막 들어와요. 그죠? 밖에서 빛이 막 들어와요. 빛이 들어오니까 여기 하나하나가 엽록소 분자들이에요. 노란 색깔들이, 그죠? 엽록소 분자들이고 얘들을 안테나 엽록소라 그래요. 안테나 엽록소. 엽록소로 따지면 엽록소 B겠죠. 뭐, 그죠? 다른 말로는 광수학 엽록소. 이게 복합체 형태로 떼고 있을 때는 광수학 복합체라고도 말하고요. 그 빛을 받으면은 이 빛을 혼자 갖고 있으면 얘가 뜨거워서 타버려요. 그 옆에다 전달해주고 뭐 이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없는 애한테 야 네가 받아 하면서 전달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반응 중심 색소로 갑니다. 반응 중심 색소는 엽록소 A죠. A, 그죠? A. 그러면은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얘가 갖고 있던 전자가 들뜨게 되겠죠. 전자가 들뜨면은 이 전자를 다른 애한테 줘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는 또 전자가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물을 광분해해가지고 물에서 전자를 다시 또 가지고 와요. 이런 과정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 안테나 엽록소에서는 에너지를 전달하는 과정이 나타나고 반응 중심에서는 전자가 들떠가지고 전자 자체를 전달해주는 이런 과정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옆에 그림으로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빛이 들어와서 이 광수압 복합체에서
있는 이 보조 색소들의 이제 빛이 에너지가 전달됩니다. 이 에너지가 얘가 받으면은 만약에 얘가 받았다 치면은 얘가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막 전해줘요. 가급적이면 이 가까운 쪽에 반응 중심 쪽으로 전달이 돼요. 전달이 되어 가지고 이 열기에 의해서 반응 중심에 있던 이 전자가 E-라고 된 게 전자죠. 전자를 첫 번째 전자 수용체한테 전자를 넘겨줍니다. 그러면은 이 전자를 받은 수용체는 또 다음 단계로 또 넘겨줘요. 넘겨주고 이렇게 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안테나 색소는 뭐 이쪽에도 있고 반대쪽에도 있고 이게 삥 둘러가면서 다 있죠. 삥 둘러가면서 다 있기 때문에 이 안쪽에 반응 중심 색소는 뭐 여기는 많은 에너지가 전달되겠죠. 에너지가 전달돼서 빛 에너지의 힘으로 전자를 분리해서 전자가 분리될 정도니까 엄청 강한 에너지겠죠. 에너지가 전달되어서 계속 전달되면서 바깥으로 나가지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스트로마에서 양성자 수소이온이 틸라코이드 내부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힘에 의해서 들뜬 전자의 힘에 의해서 양성자가 끌려서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전자는 마이너스고 양성자는 플러스잖아요. 수소이온은 플러스잖아요. 그래서 전자의 움직임에 수소이온이 끌려갖고 오면서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과정을 이제 빛이 전달되는 이 과정, 에너지가 전달되는 과정, 이 과정만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 또 책을 볼게요. 169쪽에 반응 중심과 그 주변에서 이 반응 중심이라는 거는 엽록소 A가 있는 지역이죠. 그 주변에서 에너지 전달에 관여하는 색소의 집단을 광합성 단위라고 한다. 광합성 단위. 그 색소가 한 개만 달랑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있어요. 그 집단을 광합성 단위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집단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반응 중심 색소 분자의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그 수를 광합성 단위의 크기라고 한다. 광합성 단위를 우리 뒤에 가면 공부하겠지만 그게 바로 광계가 됩니다. 광계. 광합성 단위의 크기는 광합성 생물의 종류와 생육 환경에 따라 다른데 광합성 세균은 20, 30개, 조류는 수천 개, 고등식물은 약 300개 정도 된답니다. 조류는 왜 이렇게 많을까요? 물 속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빛이 약하겠죠. 그러니까 수천 개 돼야 되겠죠. 이러한 사실은 1932년 에머슨과 아놀드가 크롤렐라에서 한 분자의 산소를 방출하는데 약 2,500개의 엽록소 분자가 관여한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계산한 것이다. 반응 중심에서 에너지 수용 부위는 수개의 반응 중심 엽록소이며 이게 바로 엽록소 A라고 그랬습니다. 중심. 그 다음에 하나의 반응 중심 엽록소가 안테나 엽록소들로부터 집중적으로 에너지를 전달받으면 들뜬 상태가 되어 전자를 방출하게 된다. 그리고 반응 중심은 안테나 엽록소를 서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전달 과정에서 반응 중심 엽록소 하나가 들뜬 상태로 있으면 안테나의 엽록소들은 인접한 다른 반응 중심 엽록소로 에너지를 전달한다. 당연한 얘기죠. 이미 들떠 있으면은 걔한테 또 주면 안 되겠죠. 타버리겠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른 애 놀고 있는 애한테 전해준다 이거죠. 그 다음에 713 오늘 이런 속도로 해서 어디까지 할 줄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천천히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느 단계까지 왔냐 하면은요. 광합성에서 명반응에서도 아주 기본 단계에 아직 명반응을 아직 구체적으로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색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엽록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엽록소가 빛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길래 명반응이 나타날까 하는 지금 그 기초 과정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713 전자전달과 광인산화.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제대로 된 명반응의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반응 중심 엽록소에서 방출된 전자는 일정한 전달 경로를 거쳐 NADP 플러스에 포착된다. 그리고 엽록소는 잃었던 전자를 물의 광분해에서 방출된 전자로 보충받는다. 여기까지만 일단 볼게요. 아까 그림 말고 천상 이 그림을 봐야 되겠네. 7-7. 지금 이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햇빛이 들어왔어요. 이게 광계2라고 돼 있죠. 여기 전체를 하얀 부분 이게 다 광계2예요. 이게 다 광계2예요. 지금 책에서는 제가 지금 두 줄 읽었거든요. 두 줄 읽은 거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 LHC가 뭐냐? 라이트 하베스팅 컴플렉스라는 거예요. 빛을 하베스트하면 추수한다는 얘기거든요. 추수 또는 수확, 빛을 수확하는 복합체라는 뜻이에요. 빛을 수확하는 복합체, 콤플렉스, 복합체. 그래서 빛을 받으면은 에너지가 아까 우리 책에서 봤듯이 빛 에너지를 전달하고 하면서 누구에게 주느냐? 여기 P680이라는 애한테 줘요. P680이라는 애. 얘가 반응 중심 색소예요. 광계2는 P가 680입니다. 이게 반응 중심 색소. 얘가 이제 들뜨겠죠. 그럼 얘가 P680, 얘가 전자가 들뜬 상태가 되면은 뜨거 이거 큰일 났어 어떡할까 하다가 얘는 아예 전자를 페어피틴이라는 애한테 1차 전자 수용체한테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전달해줘요. 그러면 P680 얘는 안정된 상태가 되겠죠. 얘 근데 전자를 잃어버렸잖아요. 남줘버렸잖아요. 전자가 없어. 부족해. 그럼 그 전자를 어떻게 하느냐? 물을 광분해합니다. 또 에너지의 힘에 의해서 여기 OEC라고 된 거, 이게 산소 방출 복합체예요. 산소 방출 복합체가 여기서 물을 광분해를 합니다. 광분해를 할 때 산소 2개 나오죠. 이거는 지금 2개의 물 분자죠. 2개의 물 분자. 물 분자 2개로 계산했습니다. 산소 2개, 수소는 4개 나오겠죠. 2, 2, 4니까 수소 이온, 양성자죠. 양성자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전자도 2개 만들어져요. 2개의 E-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이 전자를 어디다가 주느냐? 너 680, 아까 너 전자 남 줘버렸으니까 내가 줄게 하고 이쪽으로 주는 겁니다. 이쪽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 보충을 물을 분해해서 전자를 보충시킨다. 그 얘기고 산소는 어떻게 하느냐? 넌 필요 없으니까 나가버려. 필요 없어. 전자를 분해해서 전자를 빼냈으면 이거를 680한테 전달되는 역할을 할 때 산소 방출 복합체에서 이 망간이란 녀석이 중간에서 매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망간 앞에서 공부할 때 이 얘기가 나왔어요. 나중에 뒤에 가서 또 페이지 설명 드릴 테니까 말씀드린다고. 그러면은 이 전자가요, P680 반응 중심 색소에서 페어피틴을 거쳐서 쭉 플라스토키논을 거쳐가지고 여기서 전자가 들뜬 상태에서 점점 전하가 내려갑니다. 전자의 들떠있던 상태가 점점 에너지가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면서 바깥에 있던 양성자, 수소 이온을 결합해가지고 안쪽으로 들여다 보내줘요. 그러면 아까 여기서도 수소 이온이 나왔고 바깥에 있던 것도 지금 끌고 들어왔으니까 여기는 점점 수소 이온이 높은 상태가 고해 상태가 되겠죠. 그죠? 이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ATP를 만들고 전자는 계속 전달이 됩니다. 계속 이렇게 전달이 돼요. 전자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양성자도 안으로 끌어들이기도 하고 얘들 반응시켜 가지고 다음 단계 준비시키기도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NADP 플러스를
NADPH로 만들어서 어디로 보내느냐? 암반응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거기 이제 두 줄 읽은 거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계속 170쪽에 계속 보겠습니다. 물의 분해와 전자 전달이 이루어지려면 광에너지가 필요하며 전자 전달 과정에서 ATP 합성 효소의 구동력이 형성되어 광인산화 작용이 일어난다. 자, 이렇게 전자 전달이 이루어지려면은 첫 번째 빛이 필요하다는 거죠. 빛이 필요하다는 거. 절대적으로 빛이 필요한다.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 물은 왜 필요하냐? 전자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중심 색소에서 전달을 써버렸기 때문에 이 전자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물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양성자는 나중에 ATP 합성 효소에서 양성자를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바깥으로 확산시키면서, 촉진 확산시키면서 양성자 한 개가 돌면 때마다 이게 120도씩 뺑뺑 돌아가요. 돌아가면서 3개 혹은 4개씩 통과할 때 ADP가 ATP로 만들어져요. 이 ATP는 어디로 가느냐? 암반응으로 가요. 암반응으로 가서 이제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포도당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빛을 이용해서 ATP를 만들었다. 인산화가 이루어졌다 해서 광인산화가 되는 겁니다. 광인산화. 그 다음에 170쪽에 1. 물의 광분해 보겠습니다. 물의 광분해. 물의 광분해. 1930년 영국의 힐은 엽록체의 부유액에, 부유액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엽록체가 들어있는 식물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그 엽록체를 이렇게 식물을 이파리를 갈아가지고 이렇게 물에다가 갈아 놓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산화탄소의 주입을 차단하고 이산화탄소를 안 넣어줬어요. 페르시아니드와 같은 수소 수용체를 첨가한 다음 빛을 쪼여줬더니, 조사했더니 산소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힐이란 사람이 어떤 그래서 비커에다가 엽록체를 섞은 물을 넣었어요. 잎을 갈아가지고 이제 엽록체를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는 CO2가 없어요. CO2가 없어요. 그러니까 CO2는 그 암반응에서 일어나죠. CO2가 없는 상태예요. 없는 상태에서 수소 수용체, 그러니까 효소를 넣어줬다는 얘기예요. 수소를 받아들이고 넘겨주고 하는 이런 작용을 하는 효소들을 넘겨준 다음에 빛을 쪼여줬어요. 빛을 쪼여줬어요. 영락 없이 명반응 과정이죠. 그랬더니 여기서 산소가 나오더라는 거죠. 분명히 CO2는 없어요. 근데 산소가 나왔다는 거죠. 그 산소는 그럼 어디서 나왔느냐? 그거죠. CO2를 안 넣어줬는데 산소가 나왔다. 그럼 물밖에 더 있어요. 그죠? 물이죠. 자, 이게 바로 힐의 반응입니다. 힐 반응. 그 다음에 그 후에 루벤과 홀트라는 사람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해서 광합성 과정에서 방출되는 산소는 물에서 유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여기 H2O의 18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산소는 8번 원자번호 8번이죠. 8번이면 양성자가 8개, 중성자가 8개면은 원자량이 16이라야 맞죠. 16인데 얘는 18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 양성자는 변화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다른 원자가 되어버리니까. 양성자는 8개고 중성자가 10개라는 뜻이에요. 그럼 18개가 되죠. 같은 산소는 산소인데 동위원소죠. 조금 성격이 다른 중성자가 2개 더 많은 산소예요. 그 H2O 물에다가
물에 있는 산소에다가 동위원소 18번짜리 산소를 사용하고 또 한 번은 이산화탄소에 있는 산소에다가 18번짜리 산소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왜? 산소 16번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어떤 게 쓰였는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번 EH2O18에다가 더하기 CO2를 했어요. 광합성을 했다는 얘기죠. 물을 18번짜리를 쓰고 이산화탄소는 그냥 그대로 16번짜리를 썼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산소가 발생했는데 18번짜리가 나왔고 이거는 포도당이에요. 포도당은 그냥 만들어지고 산소가 18번짜리가 나왔다. 그러면 이 18번짜리는 바로 물에 있던 18번이 왔다 이 얘기죠. CO2에 있던 10번은 16번이니까 16번은 이쪽으로 간 거죠. 그래서 산소는 바로 이 물에서 왔구나. CO2에서 온 게 아니구나. 알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실험은 항상 반대로 또 해봐야 돼요. 반대로 또 실험을 어떻게 했느냐. 물은 EH2O 물은 16번짜리를 썼어요. 그 다음에 CO2는 18번짜리 동위원소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광합성을 했어요. 광합성을 했더니 O2가 16번짜리가 나오고 CH2O에 18번짜리가 나왔다는 거죠. 뭐냐? 물에 있는 거 16번이 그대로 산소 방출로 16번 사용되고 이산화탄소에 있던 산소는 포도당에 들어가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식물 광합성을 했을 때 나오는 산소는 바로 물에서 유래한 거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물이 분해가 된다는 얘기네. 그렇구나. 그럼 물이 어떻게 분해될까? 물을 분해하니까 빛 에너지가 필요하더라. 빛 에너지를 쏴주니까 두 개의 수소 이온이 만들어지고 H2 두 개. 그 다음에 이온이 만들어졌으니까 두 개의 전자가 빠져나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산소가 만들어졌는데 산소를 공기 중에 있을 때는 항상 분자 상태라 그랬죠. 그래서 2분의 1이라고 써주면 되죠. 그러면 산소 한 개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이걸 알아낸 거죠.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해볼까요? 또 이제 힐이라는 사람이 사실 이거 말고도 연구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또 이게 통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다가 잠그고 여기다가 엽록체를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물을 넣어줬어요. 물. 그 다음에 꼭 삼가철을 넣어줬어요. 삼가철. 철을 넣어주고 빛을 비춰줬어요. 어떤 일이 생겼느냐. 여기는 CO2가 진공 상태예요. CO2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O2가 발생하더라는 거죠. 발생하고 전자도 발생하더라는 거죠. 전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어떻게 알았느냐. 먼저 산소부터 얘기할게요. 산소는 바깥으로 산소가 나오더라는 거죠. 산소가 발생되더라는 거죠. 가스에서 모집하니까. 그럼 전자가 발생된 것은 어떻게 알았느냐. 이 산가철이 이가철로 바뀌어 있던 거죠. 이 전자가 철한테로 흡수가 된 거예요. 물이 분해가 돼가지고. 그래서 엽록체가 있으니까 이 엽록체에서 빛을 비춰주니까 이 물이 분해가 돼서 산소도 만들고 전자도 만들어냈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걸 힐이 했어요. 사실은 이 힐이 엄청난 공헌이 있는데 힐은 이런 단순한 방식을 통해 가지고 알아냈어요. 우리 책에서는 루벤의 방식을 더 이제 강조를 해놨어요. 루벤은 동위원소를 사용한 방식이고 두 사람의 실험 방법은 다르지만 결론은 같았어요.
171페이지에 거기 박스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물이 광분해되면 산소 분자, 수소 이온 및 전자가 방출이 된다. 이 경우 광이 직접 물을 분해하는 것은 아니고 광 에너지를 흡수하여 들뜬 엽록소의 일부 에너지가 물의 분해에 이용된다. 아까 봤습니다. 그림에서. 그리고 물의 광분해로 생성되는 수소 이온과 전자가 광화학 반응계에 계속하여 회수되기 때문에 분해가 촉진되고 지속적으로 산소가 방출된다. 수소 이온은 계속 그 양성자 펌프 ATP 합성 효소에 만드는데 계속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고, 전자도 NADP 플러스가 전자를 계속 받아가야 돼요. 받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자도 계속 소모돼요. 그래서 물이 계속 분해되는 일이 발생되고 물이 분해되니까 산소가 계속 방출이 되는 거죠. 또 계속 읽어봅니다. 물에서 유리된 전자는 산소 방출 복합체 OEC에서의 매개로 반응 중심 엽록소 A로 전달되는데 OEC에 결합되어 있는 4개의 망간 이온이 전자를 받아 전달한다. 망간이 그 중매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게 어디 나오냐? 우리 망간 할 때 117페이지에 나옵니다. 117페이지에. OEC는 그 명칭에서 보는 것처럼 물이 광분해로 생기는 산소 발생을 주도한다. OEC 구조와 기작은 아직 완전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이거를 누군가가 완전하게 밝혀낸다. 누가 밝혀낼까? 강일희 아구님이 밝혀낼까? 누가 밝혀낼까? 이거 딱 밝혀내는 순간 그분은 노벨 화학상 받습니다. 노벨 생리화학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OEC 산소 방출 복합체가 어떤 작용을 할 때 그때 도와주는 그 원소가 또 있죠. 그게 염소입니다. C에 염소 116페이지 거기에 나옵니다. 염소. 자, 지금도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